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뉴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경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이라는 것은 내 외부의 환경 변화를 우리 몸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또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계의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뉴런과 신경교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뉴런이 바로 신호 전달을 해주는 그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뉴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신경교세포가 뉴런 사이사이에 위치를 해서 뉴런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뉴런의 구조를 알아보고 뉴런이 어떻게 신호 전달을 일으키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뉴런의 모양을 한번 그려놔 봤는데요. 뉴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핵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세포체라는 곳이고요. 세포체는 셀바디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소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체 주위로 여러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교적 이렇게 짧게 그려넣은 얘네가 바로 수상돌기입니다. 수상돌기는 덴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돌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삭은 엑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뉴런은 이렇게 세포체와 두 가지 종류의 돌기로 구성이 됩니다. 수상돌기와 축삭으로 구성이 됩니다. 뉴런의 기본 역할은 바로 신호 전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 세포체로부터 축삭을 따라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런을 간단히 표현을 할 때 세포체를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축삭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바로 신호 전달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수상돌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수상돌기는 바로 신호를 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신호를 전달받는 수용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수용기는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부터 수용기는 리셉터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상돌기에는 리셉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이런 뉴런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전달 물질이 분포를 하게 되면은 이 전달 물질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수용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이 세포체를 거쳐서 축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 거고요. 먼저 세포체의 구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체에는 아주 중요한 핵이 존재하고 있죠. 뉴클레어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이렇게 핵 안에는 그 DNA가 존재하죠. 이중사슬로. 이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mRNA로 복제를 하게 되죠. 이 mRNA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게 되죠. 그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바로 조면소포체라고 하죠. 러프 엔도 플라스믹 레티나큘럼이라고 해서 RE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면소포체에서 다시 골지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지체에서 바로 단백질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하죠. 변형을 시키고 막도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송하고 이동하는 역할까지를 바로 골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단백질 성분들에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효소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포 단백질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핵은 DNA를 mRNA로 전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조면소포체로 와서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나큘럼 이 조면소포체에서 바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지체를 거쳐서 이 단백질들을 조금 변형을 시키죠. 수정을 하고 수송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삭은 축삭의 이 시작점이랑 요 시작 부위 그리고 요 축삭의 요 말단 부위를 또 따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요 축삭의 요 시작 부위를 바로 축삭 둔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손 힐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은 하겠지만 바로 이 축삭 둔덕에서 바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동 전이를 바로 액션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활동 전이가 축삭 둔덕에서 생기고 이것들로 인해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뉴런 내에서의 신호 전달은 바로 정기적인 신호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축삭 둔덕에서 바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고 이런 정기적인 신호가 축삭을 통해서 전도되죠. 이 정기적인 신호의 전달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면서 이렇게 축삭의 말초 부위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위를 바로 축삭 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손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축삭 말단에서 이제 다음 뉴런으로 또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여기에 틈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그 틈을 바로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뒷장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축삭 말단에는 바로 신호 전달 물질을 포함한 이렇게 베지클 소포가 존재하게 되고 이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요 밖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게 되죠. 그것들을 이제 다음에 있는 수용체들이 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서 또다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로 전도돼서 신경이 전달되어 오고 이 시냅스 틈에서는 화학적인 전달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 틈에서는 전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전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전달이라는 트랜스미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화학적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때 그 화학 물질을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약자로 NT로 많이 쓰게 되고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호 전달 물질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죠.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히 소개 한 번만 시켜드려 보자면 아세틸콜린이라든지 그리고 아민 종류 그리고 아미노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퓨린 그리고 기체성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펩티드 같은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지질성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는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축삭을 통해서 축삭 말단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축삭에는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미세소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소관을 따라서 세포체에서 축삭 말단까지 물질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체에서 축삭 말단으로 이동하는 거를 바로 전방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축삭 말단에서 이제 세포체로 이동하는 거를 바로 역방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송을 도와주는 모터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전방수송을 도와주는 게 바로 키네신입니다. 그리고 역방수송을 도와주는 게 디네인이고요. 전방수송으로 이동이 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동이 되고 효소들도 이제 전방수송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삭 말단에서 세포체로 이제 이동을 하는 역방수송은 뭔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세포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신경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신경성장인자라는 거를 역방수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경성장인자라는 거고요. 너브 그로스 팩터의 이제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들도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역방 수송으로 세포체까지 도달하게 돼서 여기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방 수송으로 말초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수포를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죠.
신경절을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바이러스가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미세소관에서 모터 단백질이죠. 운동 단백질인 키네신과 디네인을 이용해서 물질을 수송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추가로 잠깐만 한 번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자면 제가 근육 파트에서 근육의 수축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애가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운동 단백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액틴이라는 거는 이렇게 G 단백질이 이렇게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고, 이제 미오신이라는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애가 존재를 하게 돼서 이 미오신의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키네신과 디네신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조금 보면은 이 미세소관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마치 이제 액틴처럼 이렇게 원형의 이런 단백질들이 모여져 있는 애인데요. 여기에 이제 키네신이 어떤 다리를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키네신 단백질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정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두 개의 다리가 있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베지클 같은 것들을 짊어지게 되죠. 이 베지클 안에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도 있고 이런 운반체들이 있겠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것들을 안고 이렇게 마치 걸어가듯이 한 발 한 발 떼면서 걸어가듯이 이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 미세소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걸어가는 걸 연상하면 딱 그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디네인도 이 반대 방향으로 이 비슷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각각의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의 요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신호 전달, 수상돌기에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받아서 어떻게 활동 전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시냅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사전 지식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셀이 있고, 셀의 안쪽과 바깥쪽의 상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셀 안쪽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위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안쪽에는 세포 바깥쪽보다 칼륨, 포타슘이라고 하죠. 칼륨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게 되고, 세포 바깥쪽에는 세포 안쪽보다 나트륨, 소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그리고 칼슘 이온이 이렇게 바깥쪽에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세포의 휴지막 전위는 어떠한 이제 자극이 없을 때 그때의 전위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이너스 70mV에 해당이 됩니다. 약. 그리고 뉴런에 역치가 있는데, 역치를 좀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mV 정도가 뉴런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사전 지식을 안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부분을 이제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상돌기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상돌기에는 이렇게 수용체 리셉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와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내보내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전달을 받게 되면서 여기서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상돌기의 이제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포막에는 여러 개의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수상돌기의 수용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간드라는 거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리간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이온 채널을 바로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용체가 이온 채널에 이제 달라붙어 있죠. 얘는 리간드 게이티드 소듐, 나트륨 채널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이제 포타슘 채널이라고 보고, 얘는 클로라이드 채널이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렇게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면 이 이온 채널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항상 이동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사전 지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듐은 이제 세포 밖에 훨씬 더 많죠. 나트륨은.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오픈되게 되면은 바로 나트륨이 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쪽에 플러스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타슘, 칼륨 채널은 역시 어떠한 리간드가 이제 달라붙게 되면은 칼륨 채널이 이제 오픈하게 되고요. 오픈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셀 안쪽에는 이제 포타슘, 칼륨이 셀 안쪽에 훨씬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포타슘이 밖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 세포 내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음이온 채널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극이 와서 염소이온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바깥쪽에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세포 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즉 이렇게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안쪽에 플러스 차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바로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디폴러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안이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흥분하게 되면서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억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영어로 EPSP라고 얘기를 하고 IP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한번 써드려보자면 excitatory, 얘는 inhibitory, 이 뒤에 PSP는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를 좀 빼먹고 왔는데요. 잠깐 돌아가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아까 이렇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요 틈을 바로 시냅스 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시냅스 이전에 있는 세포를 시냅스 전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시냅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시냅스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세포를 시냅스 후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냅틱 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즉 시냅스 이후의 세포의 흥분성을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억제성을 전달해 주는 거라는 의미로 EPSP, IPSP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G 프로테인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 리셉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G 프로테인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2차 전령과 관련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호 전달에 대해서 더 다룰 때 이제 할 내용이고요. 어쨌든 얘도 이 2차 전령을 통해서 얘도 이온 채널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얘도 억제성, 흥분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리셉터를 통해서 이 세포 내에 전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상돌기에서 생긴 전위를 차등 전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등 전위라는 거는 자극의 강도에 비례해서 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자극이 이제 들어와요.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동을 해 가면서 전이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할수록 이렇게 전이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양이온들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세포질의 저항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약화된 전이들이 축삭 둔덕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삭 둔덕에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게 됩니다. 제가 소듐이라고 있게 되는데 이 소듐이 나트륨이랑 같은 말이고 이 칼륨, 포타슘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포타슘과 칼륨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소듐이라고 하는데 소듐과 나트륨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소듐이라고 포타슘이라고 많이 읽어서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라는 거는 어떠한 전위 값이 있는데 그 전위 값을 넘어가는 전위가 오게 되면은 이 나트륨 채널이 오픈되게 되는 거를 바로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뉴런의 역치는 마이너스 55mV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휴지막 전위인 마이너스 70mV에서 이 양전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55를 넘어서는 순간 이 축삭 둔덕까지 마이너스 55mV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활동 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이가 생긴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 전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제가 이제 그래프를 조금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휴지 전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극이 와요. 자극이 왔는데 이게 이 마이너스 55를 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축삭 둔덕에 와도 활동 전이를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자극이 되지만 이 55라는 뉴런의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이제 활동 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어쨌든 여기서는 역치 이상이 되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만 이 활동 전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생기면 이 축삭을 통해서 이 정기적인 자극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축삭에는 이온 채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볼테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는 볼테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이제 볼티지 역치 이상의 어떠한 전압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제 소듐 채널이 오픈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포타슘 채널이 오픈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소듐 채널이 있고요. 여기 이제 포타슘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휴지 전이에서는 소듐 채널도 닫혀 있고 포타슘 채널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자극이 와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소듐 채널도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이 동시에 오픈되지는 않고요. 시간차를 조금 두고 오픈이 되게 됩니다. 소듐 채널이 훨씬 더 빨리 열리기 시작하고 약 0.5ms 정도 후에 포타슘 채널은 열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소듐 채널이 먼저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소듐 채널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면서 활동 전이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타슘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된다고 했죠. 포타슘 채널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포타슘은 안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이 플러스 전위가 점점 또 떨어지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타슘 채널이 이제 오픈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휴지 전위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깊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전위가 양쪽으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전위는 이 세포체에서 축삭의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로는 다시 전이가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좀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소듐 채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포타슘 채널은 문이 이렇게 게이트가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애를 1번 게이트, 1번 문, 열을 2번 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휴지 상태에서는 포타슘 채널의 1번 문이 닫혀 있게 됩니다. 2번 문은 열려 있는 상태에 이 상태가 바로 휴지 상태의 소듐 채널이 되는 거고요. 포타슘 채널은 휴지 상태에서 이렇게 닫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지 이상의 자극이 와요. 그러면은 이 2번의 게이트는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 닫혀있던 1번의 문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세 번째 그림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열리고 얘도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타슘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0.5ms 정도 이후에 이제 포타슘 채널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 열리기 시작할 때쯤 소듐 채널의 2번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대로 열려 있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1번은 이제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지만 2번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소듐 채널이 들어오지 못하고 포타슘 채널만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해서 전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포타슘 채널이 계속 이제 열려 있게 되니까 이제 과분국으로 이제 더 많이 휴지 전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소듐 채널이 먼저 이제 원래 휴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휴지 상태죠. 1번은 닫혀 있고 2번은 열려 있는 상태. 근데 이제 포타슘은 조금 더 늦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절대적 불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극이 와도 또다시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상대적 불응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소듐 채널이 원래 휴지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타슘은 열려있기 때문에 약간 과분극 상태가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주어져야 이 역직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 활동 전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자극이 온다면 반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상대적 불응기 시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축삭이 있다라고 봅시다. 축삭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소듐 채널이 있죠. 이제 나트륨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 활동 전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다음 애들이 또다시 오픈되게 되면서 또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또다시 활동 전위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다시 옆에 있는 애를 자극시켜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전도가 계속 되고 이렇게 전도되어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활동 전위가 발생된 게 바로 뒤에 있는 애를 다시 활동 전위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절대적 불응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으로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신호 전달이 이렇게 뉴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삭 말단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축삭 말단에 또 이온 채널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는 바로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전위가 왔으니까 전위에 반응을 해서 이제 칼슘 채널이 오픈하게 되죠. 오픈하게 되면은 칼슘은 이제 외부에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내부로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이렇게 베지클에 쌓여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을 이제 시냅스 틈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죠. 이렇게 소포가 베지클이 이제 세포막과 융합이 돼서 나가게 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칼슘 이온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도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간단히 용어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우주 환경에서 우주선과 우주선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접하는 거를 이제 도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베지클 소포에 도킹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이 세포막에도 도킹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될 때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칼슘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킹 단백질 이름만 좀 알아보자면 베지클에 붙어있는 도킹 단백질은 V 스네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포막에 있는 애를 T 스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이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세포막과 융합이 되고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수용체와 또 반응을 해서 또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바로 세포의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 뉴런 내에서의 정기적인 신호 전달 과정과 이제 시냅스 틈에서 화학적인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